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이제 선거가 하루 반 정도 남았습니다. 4월 13일 오후 4시가 좀 넘었는데요.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민주당의 우호적인 또는 지지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독려하면서 손에 든 티켓에 뭐라고 써있냐면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그리고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피켓에 선거에서 그렇게 내세울 수 있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하자가 없다라고 했고,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우호적인 또는 지지하는 그런 단체나 그 자원봉사자들이 민생 파탄 심판 이런 피켓을 들면 이건 안 된다. 왜냐? 문재인 정부가 연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참 불공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는 그런 거죠. 100년 친일 청산을 들 것은 괜찮고 민생 파탄 심판은 안 되고 이렇게 왜 불공정하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안타까움을 참 금할 수 없는 게, 아직도 친일 프레임이냐. 아직도 우리가 해방된 지가 지금 언젠데 아직도 친일 프레임이냐. 참 이렇게 퇴행적일 수가 있는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공약을 보면 굉장히 퇴행적입니다. 반시장적이고 그래서 퇴행적이고, 근데 선거 프레임도 아주 퇴행적이에요.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하자고요? 지금 이 땅에 친일파가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같이 시장이 글로벌화한 이런 가운데, 그래서 온 세계, 온 나라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 반일, 반미 이런 프레임을 갖고 선거를 치르다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노한 것은 그것도 그거지만, 퇴행적인 것도 참 한심하지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피켓에 70년 적폐 청산? 대한민국의 역사를 적폐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기야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칙이 승리한 역사라고 한 적이 있죠. 반칙이 승리한 역사. 이게 참 한국사에서 좌파 진영은, 본인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좌파가 아니고 진보라고 얘기를 하죠. 좋습니다. 진보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의식에 사로잡혀 있냐면, 자기들은 정의이고 선이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낸 주역들에 대해서는 악이고 적폐이고,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참 허황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우월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맞으면서 그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 같은 것이 터지면서
결코 이들이 정의롭지도 않고 선민의식이라는 건 정말 가짠다는 거고 이런 것을 국민들이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70년 적폐청산이라니요. 이게 언제까지 반칙이 승리해온 역사라면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다면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는 딱 하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50여 개국 50국인가요? 50개 국가에서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독립한 나라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한 나라 중에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물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른바 군사독재 시절 그때는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탄압당했죠. 정권이 많은 탄압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어요. 독재자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하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60% 이상의 60%가 넘죠. 지금 좀 오래됐습니다만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국민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결과 박정희 대통령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계가 이건 기적이에요. 아니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50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이니 성공한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의 고비고비마다에 굴곡은 있어요. 아까처럼 독재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민주화 인사들이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역사 전체가 부정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80년대에 남북한에 대한 정통성 시비가 한국사에서 한창 정통성 시비가 붙었습니다. 정통성은 북에 있다는 거죠. 운동권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정통성은 북에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평가마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국이 죽창가를 옛날에 올리고 했지만 죽창 들고 대한민국에 맞서 싸워야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어떻게 우리 국민이 우리 역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위상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정권 유지에만 성공하면 좋고 그뿐이고 대한민국의 가치,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어떤 위협 이런 것은 다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죠.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근데 하필 이번 선거에서 또 막말 시비가 벌어졌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2군데의 지역구를 포기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막말한 사람들, 그 후보자들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울분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정치 감각이 없어서야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그것은 선거에서 지면요, 그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잔가지를 보지 말라는 거죠. 잔가지. 그거보다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가?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행으로 가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진정이 된다고 할 때 언젠가는 진정이 되겠죠. 우리나라만 진정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우리 경제는 70%가 넘습니다.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야 우리 경제도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만 진정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이제 진정됐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한국 경제는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경제 지표가 다 내려앉았어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올스톱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치명상을 입었죠. 자,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 뿐 아니라 온갖 규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사실은요, 규제는요, 시장에 대한 규제는 비용을 많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혁신해야 돼요.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그게 노동개혁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귀중 노조들만을 위한 노동정책.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압승하면 규제 혁파는커녕 오히려 더 시장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이고, 심지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독재 정권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개헌 저지선 100명도 안 될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죠. 반면에 유시민이는 180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범여권으로 보면 실제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각종 여론조사가 많이 그동안 실제 결과와 많이 달랐죠. 부디 이번에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제도 경제지만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지금 이제 야당이 압승해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공수처법 자체를 폐기시켜야 되는데 온전할 거 아닙니까? 여당이 이기면. 그런데 문제는, 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국회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냥 2명을 그냥 임의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법무부 장관, 그 대한변협회장 등 이른바
그러니까 권력의 영향권 하에 있는 그런 기관의 장, 그 다음에 국회 몫으로 여당 2자리, 야당 2자리, 그러니까 위원 2명을 여야가 공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죠. 그래서 7인으로 구성되는데, 지금의 판세로 가면, 자, 여당인 민주당이, 여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제1당이 되겠죠. 1당인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미래통합당이 1명을 추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여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사실상 위성정당인 열린 그 민주당이 합쳐진 또 하나의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1명을 추천하게 되죠. 그러면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추천하는 사람은 단 1명입니다. 7명 중에. 그런데 이 의결을 어떻게 하느냐? 7명 중에 6명이 동의하면 의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 맛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하게 되겠죠.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검찰, 법원, 판사들, 검사들 이제 꼼짝 못합니다. 왜? 지금 청와대 그 출신들이 그 울산 시장 공작 선거의 그 혐의를 받고 기소가 돼 있지만, 판사들은 공수처의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과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에 그랬죠. 물론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고요. 권력의 시녀, 판사들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됐다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재현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형 비리, 이거 다 덮이고 맙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됩니다. 아니, 공수처가 생기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느냐가 늘 쟁점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그걸 외면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서 독재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이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이 역으로 이제 제법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오히려 경제가 침체되고 거기다 이런 국난 상황까지 겹치고 그러는 가운데 정책마저도 삐뚤어져 간다면 한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우선 소득 주도 성장 폐기, 탈원전 정책 폐기, 그 다음에 민주화는 더 발전돼야 되고 독재로 가서는 안 되고, 이게 한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자, 이제 하루반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